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현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만나면서 또 다른 이제 꿈을 어쩌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놓았던 꿈을 미약하게나마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발을 내디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은 별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잔 건 아니에요. 한 3시간 정도 잤는데요.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만한 나이 때 저도 선생님의 꿈을 꾸고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80년대 대학을 다녔고요.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과목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부전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자격증은 도덕교사 자격증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윤리교사. 근데 중학교에서 88년도에 첫 발령을 받고 지금은 인원중학교죠. 그 당시에는 봉천중학교라고 했어요. 거기가 제 첫 부임학교입니다.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그때는 남학교였어요. 그리고 한 5개 학교 정도를 제가 더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겪었죠. 제가 그 첫 해 교사가 되었을 때 정교조가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좀 휘둘림도 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는 못하는, 출세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시대인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변화의 시대였고, 그래서 어쩌면 작은 힘이나마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졌던 시대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꿈을 좀 이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교사 그런 모임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소박했어요. 그때는 내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되돌아보면 힘들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셨을 때 아주 당면하게 되는 치열한 현실일 겁니다. 예. 그리고 학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또 제가 좀 워커홀릭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 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손실이다 하고, 저는 안 울었는데 대신 울어줄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학교 가시면은 저의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7차 교육과정 교사형 지도서를 집필하는 데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지금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지만 그때는 특별 활동이죠. 특별 활동이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이 클럽 위주에서 이 콘텐츠 내용 위주로 바뀌었죠. 그때 제가 이제 행사 활동과 관련된 교사형 지도서를 쓰는 일에 참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2급 정교사죠. 1급 정교사 이제 연수를 받으실 때 지금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서초동 연수원이지만 옛날에는 사직 연수원이었어요. 그 사직 연수원에서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교수법과 관련해서 도덕교과니까 내러티브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로 하는 도덕 수업 이런 걸로 또 뭐 학교에서는 상 타면 3년간 재수 없다고 하는데 예, 그러한 상도 탔고요.
그 다음에 뭐 통일교육과 관련한 것도 많이 했어요. 교과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갈 수 없는 금강산이지만 학생들, 서울시 학생들을 인솔해서 금강산 인솔교사로, 대표교사로 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는 교육평등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교육평등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관이 뭐죠? 보상적 평등, 결과적 평등이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그 사업을 최초로 한 게 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학교의 그 부장교사, 보직교사 중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복지부장이라는 그러한 그런 교직도 마지막엔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교육복지 활동과 관련된 학교에 있다가 매스컴을 타게 돼요. 그 전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저 닮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면교사 투잡을 했어요. 자기 완성적에 해야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 한 4, 5년 전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죠. 뭐 잘못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강의가 조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냥 사표를 낼 준비하면서 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고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뒀고 사표를 내긴 냈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사표가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덕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 경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징계위원회 갔는데 그동안에 상탐은 재수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이 또 효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총리 상이나 뭐 교수안 지도와 관련해서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상 탄 것이 징계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낮은 징계가 뭐죠? 견책. 견책하면서 이제 계속 할까? 이제 운명의 갈림길이었어요. 계속 할까? 아니면 그만 나올까?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마지막에 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제 선배였는데 오 선생 그냥 나가는 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어쨌든 제가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왕 사표를 낸 김에 그냥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노량진 학원가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명에서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2명 놓고 강의했어요. 학생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임용으로는 알려진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행정직 쪽으로 9급, 7급, 5급까지 그런 쪽으로만 알려졌고요. 임용으로는 잘 안 알려졌죠. 그래서 기대는 적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때 지금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그때 3학년 담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담임인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함이 있죠. 나중에 학원 오고 나서도 학생들에게 들어봤더니 이제 학생들이 잘 졸업했는지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짧은 마지막 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애들이 사고도 안 치고 정말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재미있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그 3학년 한 해가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종례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투잡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고발을 해서 KBS 기자가 와서 저를 찍어갔거든요. 저 굉장히 유명해. 텔레비전 많이 나왔어요. KBS 역사 스페셜에 한번 나왔고요. 옛날에 유인촌이 진행하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EBS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초대 교원위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학교 운영위원회 해서 또 거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잘한다고, 그거는 방영되지 못했어요. 3시간 찍었는데. 그런데 뭐 그러던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불명예였죠. 그래서 노현정 아시죠? 노현정 아나운서가 내가 그 당시 이뻐했는데 돈벌이에 급급한 교사가 있다 하고 저를 뭐 당시 그 고발 학원에서 돈을 꽤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자를 제가 평일날 아침에 봐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 기자. 그럴 때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거나 공포가 막 잊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파블로프 이론에선 자발적 회복.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그 기자 때문에 제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학원가에 갑자기. 그러면서 정말 제가 꿈꾸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기회가 사실 저는 마지막에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꿈이었고 여러분도 선생님이 꿈이잖아요. 그 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동지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교육학은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맨날 교육학 공부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내 그런 도움을 주고 싶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그 종례 시간에 했던 말이,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2가지예요. 내 마지막 나에게 선물을 줘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캐폴딩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정상에 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랬을 때 늘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의 태도로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가 자그마한 힘이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하고 좀 더 래포가 이제 되면 강의 중에 제 교사로서의 경험,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가 공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보다는 선배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교육학 논술은 뭐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번 강의는 3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토픽별, 주제별 핵심 이론 특강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학의 전 영역, 제가 기본 교재가 명작 교육학을 쓰고 있는데요. 그 명작 교육학은 뭐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선화 선생님이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선화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 정착하는데 제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 명작 교육학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뭐 정통교육학이나 그 다음에 교육학 핵심 노트,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만한 그동안에 제가 그 시험에 기출됐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핵심 이론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이 실러버스를 짰지만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보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뭐 교육학 논술에 관한 건 그냥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평가에 초점을 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평가 방법 및 배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채점 요원들이 어떤 답안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논술의 평가 영역은 내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논리 표현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배점을 보시면은 내용이 제일 많죠. 내용이 15점에서 16점이고요. 20점 만점 중에 논리 표현이 4점에서 5점입니다. 근데 작년 12월 정시 시험만 4점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 처음 교육학 논술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논리 표현은 5점입니다. 이번에 지난 6월 27일 날 시행된 시험도 5점이었죠. 예. 근데 4점에서 5점이 이제 논리하고 표현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 점수가 이제 15점에서 16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배점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채점할까가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 채점은 3명의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합니다. 예, 3명이 채점을 해서 평균 내는. 그래서 그렇게 평균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입니다. 채점 기준이 3초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 할 때 보시겠지만 루브릭인데요.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평가가 기본적으로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루브릭이라는 어원은 뭐 빨간 줄을 긋는다. 그러니까 채점에 의해서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세화된 채점 기준을 루브릭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채점 요원들이 들어갔을 때 루브릭을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교수들이 미리 작성해 오죠. 예.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점하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결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러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채점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예를 들자면 4점 만점의 문제인 경우에는 그 모범 답안의 사례를 이제 출제 교수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모범 답안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가지에 대해서 3가지를 써라 이런 게 나오죠. 2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그래서 보통 3가지를 쓰고 충실하게 설명하면 4점이죠. 4점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사례 중에서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충실하지 못하면 3점. 그 다음에 2가지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면 2점. 그 다음에 1가지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면 1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범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2001년도부터 그 다음에 부록 자료로 나간 거 있죠.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은 교직 논술하고 다른 게 어떤 실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의 연결망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고 그 원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게 진술을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표현, 형식적인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4점 내지 5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그러한 형식을 잡으시면 이 형식을 잡고 서술하면은 기본적인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학 논술은 이론적인 걸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 점수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논리 표현 같은 경우는 4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적 형식을 갖추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쓰셔도 좋고 뭐 번호를 매겨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논리적인 체계성 그리고 문장의 표현력.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성은 뭐 내용적인 측면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겠죠. 이런 걸 갖추면 4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상세한 기준이 있죠. 뭐 3점, 2점, 1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때그때마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은 경우, 작년 정시 같은 게 학원가의 예상이 빗나갔죠? 사실 뭐 빗나간 것도 안 빗나간 거가 그렇게 뭐 교육학 외적으로 출제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원가는 굉장히 그 이전에 2013년도부터 교육학 논술이 시작됐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 6월 27일 날 시행됐던 그 추가 시험에서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내용이 쉬우면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조금 엄밀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그 12월 정시처럼 내용이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답을 많이 못 썼다. 뭐 피터 샌즈의 그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교육 이런 것도 잘 못 썼다 했을 경우에는 형식은 거의 점수를 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 표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의 난이도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방금 지난주에 시행됐던 시험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논리 표현 형식을 조금 엄밀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학 이론을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은 것이 나온 것 같다. 지엽적인 거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형식만을 갖춰도 점수를 주는 이러한 채점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내용면에 있어서도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시행된 거 보면 웃기죠.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조직의 특성에서 이완 결합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료제적인 특성, 관료제적 특성 5가지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를 서술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주는 문제다. 주는 문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걸 갖고 써야 하는 문제는 프롬포트 그러니까 제시문이죠. 제시문에 안 나와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피터 샌즈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모렌다의 교수 체제 설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수 설계 이론에서 안 나왔었는데 교수 체제 설계가 나왔잖아요. 일반 모형, ISD 모형, AD 모형이 나왔는데 거기서 분석과 설계의 활동 중에서 2가지씩을 쓰세요. 이런 건 제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문제였을 테겠지만 이런 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점수차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루브릭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본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크게 어떤 그 내용들의 논리적인 연결성, 말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약간의 감점이 있지만 핵심어를 쓰고 내용, 문장이 되게끔 쓰면은 내용에서는 거의 그 부분 점수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 4쪽에 보시면 출제 경향이 있죠. 자, 출제 경향은 우리가 중등 임용 시험을 중심으로 제가 출제 경향을 좀 분석했고요. 이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교직 논술, 초등, 유치원, 특수교육, 그다음에 이제 5급 교육 행시 다 교육학과 관련해서 다 우리가 논술 형태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걸 분석을 했어요. 2001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이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거의 키워드를 쫙 분석해 놨죠. 자세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5급 교육 행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탑재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강의의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논술과 관련된 교육학과 관련된 그러한 시험들 속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냈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7월, 8월 토픽 주제별 특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을 보면은 이제 보세요. 2013년도 추가 시험부터 우리가 논술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보면 초기는 대부분 우리가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서 그 수업과 관련된 방법적 기술, 그리고 이런 측면에 맞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급 수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학습자 문제들 이런 걸 중심으로 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추가 시험을 보면 그 프롬포트의 내용이 바뀌어졌죠. 뭐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한 연수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교육학의 영역이 이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출제 영역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는 이제 교육 심리학 쪽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교육 사회학까지도 막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6월 시험이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도 6월, 9월 모의 수능을 치르고 이것이 실제 수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있는 영역 중에서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겹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뭐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챙기신다면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2013년도 그 추가 시험에 보면 교육 심리학에서는 IQ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5급 교육 행시에서 한 두세 번 나왔던 문제예요. IQ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편차 IQ 표준 점수죠. 뭐 통계로 볼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뭐 통계랑 영역 연결되지 않아도 IQ를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학습자의 어떤 개인차, 지금 시대적인 교육의 화두들이 그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개인차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양적인 보편적인 이런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발달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차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지능이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는 동기죠, 동기. 그래서 이러한 동기론들이 초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뭐 욕구 이개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가치 이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학년도 겨울에 치러졌던 중등 임용에서는 이제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문화실조죠. 이런 입장에서 진단을 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 측면에서는 협동학습, 그 다음에 평가 측면에서는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서는 지도성 이론, 그래서 뭐 블렌차드 허시의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추가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2013년도에 출제됐던 여름과 겨울에 출제됐던 문제는 학습과 관련된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 2014학년도 추가 시험에서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을
사회학적인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에서 낙인 이론이라든가 차별 접촉 이론으로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대안에서 상담 이론입니다. 행동 중심 상담과 인간 중심 상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략 차원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교사의 자기 개발 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어떤 장학. 그래서 뭐 자기 장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15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12월 정시 시험에서는 이게 조금 뭐 학원가에서 난리를 쳤던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학 논술로 조금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겨울 시험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시험이 비교적 쉽게 나오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기보다는 교직 논술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조금 이론적 베이스를 요구하는 그런 전문화된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학원가가 또 호황을 이뤘죠.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치러진 시험은 쉽게 나왔어요. 다시 쉽게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모르죠. 12월에 치르는 정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유교육의 관점인데, 뭐 자유교육의 관점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려운 걸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서 이 평가 중심 설계죠. 이 평가 중심 설계는 이거는 이 본질주의 또는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학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백워드,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가 나왔고요. 이걸 정답으로 요구를 했지만 뭐 학생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타일러도 목표 중심 모형이지만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평가 중심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그 타일러 모형을 쓴 것도 학생들이 하도 못 써서 점수를 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를 썼는데 본인도 점수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설계 방안. 이거는 켈러의 ARCS 전략이니까 이거는 주는 문제였죠.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학생들이 거의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논리 표현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의 채점에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치러진 시험입니다. 뭐 대충 12월 시험을 예측하게 하는데요. 자, 이 시험에 보면은 이제 학교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고요.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뭐 기능 이론적 관점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선발 배치 기능, 보통 우리가 선발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그 선발 기능을 강조한 사람은 파슨즈죠. 파슨즈는 역할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사회 체제 이론이잖아요. 또 역할 사회화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선발은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선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충원 기능입니다.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은 뭐가 되겠어요? 기능 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뭐 이질적인 성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이 2개 내지 3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점이다, 특징이다, 원리다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우리가 배점이 제일 커봤자 몇 점입니까? 4점 아니에요. 4점이니까 3개만 쓰면 돼. 맥시멈으로 4개 쓰는데 4개 쓰는 문제는 안 나왔잖아요.
3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3개만.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3개만 외우면 된다 이거지. 예, 3개만 외우면 된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이 기능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한계를 한번 여러분이 시험 보신 분은 없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라고 그랬어요. 기능 및 그랬으니까 기능 이론의 한계를 쓰면 조금 원하는 답하고는 멀어지죠. 원하는 답하고 뭐 기능 이론의 한계는 예를 들어서 뭐 거시 이론이니까 학교 내부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쓴다든가 그러면 조금 요구했던 지문하고는 먼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잘 못 썼다면 그것도 점수가 줄 수 있겠지만 잘 썼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그 선발과 배치가 갖고 있는 기능 이론의 학교의 역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야 돼요. 첫 번째 뭘 들 수 있을까요? 선발이 공정하냐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갈등 이론가들은 그러한 선발 자체가 공정한 것이 아니고 기능 이론이 전제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 아닙니까? 그 능력주의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의 그러한 사회적주의를 획득하는 그러한 선발적 기능이 그 학생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라고 보는 게 기능 이론인데 갈등 이론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죠? 가정 배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발의 공정성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선발과 배치에서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학교가 갖고 있는 뭐 과잉 학력 현상이라든가 또 이러한 과잉 교육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비인간화 현상들 이런 것도 지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다 보니까 뭐 부정적인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은 사실은 주는 문제였어요. 그런 5가지 분업화, 그 다음에 권위의 계층, 위계, 그 다음에 규정과 규칙, 몰인정성, 그리고 경력주의죠. 이 5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그러한 프롬프트 제시문에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가지를 여러분이 뽑아서 그 관료제의 그 요소들을 설명하시면 여기서는 점수를 얻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주는 문제죠. 이완 결합 체제는 학교를 유기체 체제로 보는 건데 왜 학교가 이완 결합 체제냐? 이거는 행정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은 교수적인 측면입니까? 교수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 조직은 그러한 그 하위 체제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인가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통제, 힘의 논리가 통하는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가정하고 있는 체제는 개방 체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의 환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질적인 그러한 체제들의 국지적인 허용, 그러한 역할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도 나와 있어요. 뭐 자율성과 교사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지만 결속력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이완결합 체제는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문화적인 접근, 예를 들자면 힘의 논리보다는 신뢰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 그러니까 교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 설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 설계 5대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죠. 그 분석에 4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4가지 활동 중에서 2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계획을 짜는 게 설계죠. 그럼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라이겔루스도 이야기했지만 4가지죠.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요구 분석이죠. 그러니까 요구 분석은 이건 원래 행동주의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행동주의에서 요구라는 말이 교육학에서는 3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선호도, 또 하나가 결핍이죠. 2번째가 결핍, 그리고 3번째가 차이예요.
요구라는 말은. 근데 요구 분석할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학습자의 현재 상태, 이걸 행동주의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초선 행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미래의 상태, 도착점 행동이죠. 그 차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먼저 해서 요구 분석의 결과로 뭐가 도출되어 나옵니까? 목표가 도출되어 나오죠. 근데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목표입니까? 일반적인 목표입니까? 일반적인 목표죠.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할 줄 안다. 이건 일반적인 목표죠. 그러면 그 나눗셈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상세화하면은 이건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왜냐하면 수업을 설계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목표, 이번 시간에 그러한 수업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목표를 상세화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교수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 분석은 이게 수업이라는 게 행동주의 이론의 토대를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이론의 토대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럼 교수 분석은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토대를 두고 있다면, 모든 이론은 행동주의에서 나왔으니까요. 행동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그러한 일반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자면 행동 조형할 때 과제 분석이 나오죠. 그리고 과제 분석의 결과로 점진적 접근하죠. 스몰 스텝, 1단계, 2단계. 이게 교수 분석이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교수 분석을 교수 목표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눗셈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상세하게 분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한 자릿수 나눗셈을 할 줄 안다, 두 자릿수 나눗셈을 할 줄 안다, 세 자리 이상 나눗셈을 할 줄 안다. 이게 요구 분석, 이게 과제 분석이 되겠죠. 그럼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과제 분석이 뭐겠어요? 인지주의는 목표를 중시해요, 내용을 중시해요? 내용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위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라고 간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의 논리적인 연결성, 그래서 이 교육 내용, 먼저 가르칠 내용과 나중에 가르칠 내용,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을 과제 분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과제 분석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 나겠다. 이러한 내용의 체계망이 쓰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수업을 잘하려면 학습자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을 해야죠. 학습자 분석. 학습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리운동적인 거. 그렇죠? 그럼 인지적인 건 예를 들자면 선행학습 정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게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다.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무슨 평가? 진단평가.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 태도, 동기, 그 다음에 또 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아 개념,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인 것도 분석해야 되겠죠. 얘가 건강 상태가 수업에 임할 수 있는가. 그게 뭐다? 학습자 분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환경 분석이 필요하죠. 제약 조건. 왜냐하면 선생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번에 뭐 한때 그 ICT 수업이 유행했어요. 제가 학교 그만두기 전에. 요즘은 자원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냥 컴퓨터를 못 하니까 내가 조금 젊으니까 막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리고 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틈만 나면 그냥 ICT 뭐 연수 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첫 시간인데 제 이미지 손상되겠는데, ICT 교육을 뭐라고 불렀냐면 IC댕 트레이닝이다 뭐 이렇게. ICX 트레이닝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를 정도였는데, ICT 교육할 때 좀 그랬죠. 뭐하다 제가 포인트를 잃었는데. 자, 그리고서는 이제 학교 교실마다 컴퓨터를 다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됐는데 인터넷망이 구축됐는데 인터넷 활용 수업한대. 근데 그 유무선망도 없는데, 그러다가 뭐 이제 항상 또 이제 학급에 가면은 반장 있잖아요. 교과 반장. 교과 반장 나와라, 이거 고쳐봐라. 이러면서 1시간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이때 뭐 협동학습을 하려고 한다. 협동학습을 하면 이렇게 팀별로 사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다. 그러려면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게 환경 분석이다. 제약 조건을 분석한다. 이게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 이제 분석이 다 됐으면 디자인, 설계, 수업의 청사진을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럼 설계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 지도안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예? 이게 뒷과 캐리랑 연결이 되잖아요. 목표를 상세화하는 거죠. 목표를 상세화할 때 누구 방식에 입각해서 상세화한다? 행동주의 목표 진술을 완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메이거지. 메이거. 그래서 도착점 행동, 수락 기준, 조건. 형성평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메이거 진술 방식대로 한다. 그럼 메이거 진술 방식대로 하고 두 번째 하는 게 뭘까요? 목표를 진술했으면 목표 도달 여부를 재는 평가를 재야 되겠죠.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뒷과 캐리 이론의 핵심이에요. 준거 참조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제가 이제 행정직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준거 참조 평가가 틀림없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대부터 상대평가가 바뀌고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거 참조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할까요? 이제 수업 전략을 짜야죠. 시간별 흐름을 짜야 되겠죠? 도입, 전개, 발전, 정리. 그럼 이렇게 단계적 수업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헤르바르트죠.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명료 연합 개통 방법 말고 우리나라의 5단계 교수법? 고려시대? 이색. 처음 들어봐요? 이색. 본문 강의. 의문 논란.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주장의 뭐 이동 판별, 주장의 각고 다름을 판별한다. 그 다음에 뭐, 이치절충, 주지합치. 이건 5단계 교수법이잖아요. 그런데 헤르바트의 4단계 교수법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수사태 9단계, 여러분이 수업 시험 같은 거 할 때 기본으로 그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간해죠. 간해 교수사태 9단계를 한 4단계나 5단계로 이제 축약해서 하는 게 이제 교수 전략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매체를 선정하고 그 4가지 중에서 2개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준거지향평가의 개념과 뭐 장점이니까 이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 기출문제 해설은 제가 시간을 내서 나중에 여러분 또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시험 자체가 이게 교육학은 기본 소양 과정이기 때문에 주는 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교육학의 전 영역의 이론들을 토픽별로 쫙 정리를 하시고요.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화,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계획은 여러분 강의 계획표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표. 그리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 논술과 교육학 관련된 논술 시험, 뭐 교직 논술, 5급 교육 행시에 나온 문제들을 제가 영역별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중에서 왜냐하면 행시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문제 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빠짐없이 교육학의 전체 영역들을 한번 훑은다 하는 이러한 마무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강의 계획을 짰어요.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지만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고 이런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기술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가 되겠어요. 그죠? 내가 막 자세히 설명하는 건 이거는 연초에 하는 강의. 연초에. 그렇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쫙 알아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체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 중점을 보면은 이번 강의 7, 8월 강의의 중점은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경향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의 이해부터 이 차례는 이제 명작교육학의 차례를 따랐습니다. 교육학 전 영역에 걸쳐 교육사회학까지 핵심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강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저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제 꿈은 내년부터 하는 거였어요. 좀 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술 한잔하면 제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걸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일정 연수 끝나고 교사 때 사직위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쩐 이상한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젊은이 나랑 동업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동업할래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청소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알록달록한 이상의 몸빼바지 같은 걸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제가 뭘 동업을 하나요? 무슨 동업을요? 그랬더니 젊은이는 말로 크게 성공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사예요 할머니. 교사가 무슨 크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리고 근데 아니래. 젊은이 크게 성공할 거야. 그 성공이 내재적 가치가 아니고 외재적 가치라면 저는 너무도 큰 복에 겨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인연이 닿으면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이 길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길이 전부다라고. 다른 길도 있어요. 이 길에 너무 몰입하다가 우울증 걸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또 상담 치료까지 해요. 제가 신부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목소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제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못 듣겠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눈물이 난대 그냥. 그러더니 이거 뭐야. 제가 가끔 내가 겪은 우리 아이들의 슬픈 현실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인연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의 인연도 제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첫걸음 뛰는 겁니다. 저는 상담 이론 과정에서 아들러를 좀 좋아하는데요. 아들러는 무슨 상담 이론? 개인 심리 상담 이론. 그 항존주에 나오는 그 아들러 아니에요. 허친스와 함께 더 그레이트 북스 위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던 그 아들러 아니에요. 어때요? 말 속에 교육학 개념들이 너무 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비투스처럼 늘 저는 교육학 생각만 해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나는 잘났어.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은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가정도 그래서 저는 담임할 때 부모님들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걸상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 상 줄 테니까 아버지 오라고 엄마 오라고. 근데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빠가 봤는데 아빠가 할아버지예요. 제가 막내예요. 근데 애들이 다 야 너 할아버지 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 아픔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들러를 보면서 이거구나. 어쩌면 내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찾아야 할 게 아들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강의를 하라고 갑자기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죠. 제가 누구야? 근데 왜 갑자기 제 아무래도 제 백 좋은가 보다. 남들이 오기 어려운 이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에 갑자기 오연준 이름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게 의아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바닥에서부터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용하다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많죠. 구급하고
저는 9급에서 출발해서 7급, 5급 전국을 다 평정했어요. 예? 5급 사무관 행시 지금도 가르쳐요. 어제도 강의 간 게 그거예요. 역량평가. 기획보고서 쓰고 그런 거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 친하면은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보할 때 가고 싶은 학교 같은 거. 그때 네, 그때만 또 오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또 뭐 이 하여튼 제 곳곳이 운명 같은 게 카이로스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김수현 나오는 별에서 온 사람이죠. 김수현. 대학 제자예요. 찾아보니까. 왜냐면은 제가 늦게나마 대학원에 또 갔어요.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임용을 하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가까운 데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김수현이 걔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교육사회학 전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선배, 좋아하는 선배에게 공부하고 싶어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또 이렇게 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프로듀서에 보면 송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김수현이 술 먹고 해영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냥 우연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우연하게 왔고 그 기회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90 가까운 나이인데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아들러도 그랬어요. 아들러도 나이를 든다는 것은 결코 추한 게 아니다. 물론 몸으로는 내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몸은 몸짱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 아들러가 실존주의적으로 정신분석이론에서 실존주의적으로 눈을 돌렸잖아요. 그 아들러의 제자가 아브라함 메슬로우고요. 인본주의. 예, 그리고 또 행정학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들러에게 영향을 받은 행정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표관리기법? 드러커.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아들러가. 예. 근데 그 아들러가 이제는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이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원 강사예요.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저는 선생님 했으니까 선배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나라 아이들을 만나서 다 이쁘신데 또 남자 선생님들은 다 멋지고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링이 돼서 선생님 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만둘 때는 너 그런 꿈 가지면 안 돼 그랬어. 지금은 아니죠. 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 누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선생님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거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이것도 추구하세요. 응? 그래서 적어도 이 땅의 선생님들은 이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에서 길러지긴 하시지만 여러분의 자아 실현도 도모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선생님도 되시고요. 좋은 선생님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격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교육적 고민, 그리고 이론을 탄탄히 닦은, 교육학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심리학 책 이런 거 5급은 진짜 어렵거든요. 엄청 읽었어요. 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에 서서, 그리고 정상에 서서 학교에 가서 우리 교육을 바꾸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옛날 구한말의 안창호나 이승우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학교를 통해서 마을을 바꾸고 그 마을의 학교를 세움으로써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제 힘이 얼마나 그렇게 크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꿈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이? 예? 1등 신부감이 되려고요? 그러려면 저처럼 학원 강사하세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오크쇼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크쇼트나 피터스는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교육이나 내재적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외재적 가치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가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의 꿈과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할 역할과 그런 점에 있어서 늘 긴장하면서 창조적인 균형을 이뤄가면서 희망이 없는 시대,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꾸고, 아이들이 바뀌면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바뀌겠죠. 비교적 먼 발길이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첫 발을 여러분들 대상으로 내디딘 것처럼 그 초심으로, 그래서 초심 교사들이 제일 예뻐요. 여러분 새내기 교사, 예비 교사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꿈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강의 세부 계획은요, 네,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보면 이게 어쨌든 각 시험 분석한 키워드들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뭐 질문 있습니까? 제 조교가 되고 싶은 분 없어요? 그럼 조교가 되고 싶은 분 있으면 혹시 찾아오세요. 예. 그리고 혹시 나중에 뭐 다른 꿈을 갖더라도 저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 학원에서 저와 함께 교육학 강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